안녕하세요. 건우의 건강한 바디, 껌바디 7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 케토제닉 식단에 대해서 인스타로 요청이 들어와서 케토제닉 식단을 주제로 이 시간을 마련해봤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이 내용이 좋다면, 뭐든 이제 인스타 껌바디를 통해서 소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케토제닉 식단 구체적으로 다루면 영상 내용이 엄청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대략적인 케토제닉 식단의 이해를 돕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인스타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룰 내용은 첫 번째로 케토제닉 식단이란, 그리고 원리,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케토제닉 다이어트, 좋은가 나쁜가, 어떤 경우에 주의해야 되지 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토제닉 식단이란, 그리고 그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난치성 아동, 뇌전증, 간지를 말해요. 그 뇌전증의 발작을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데 이용되었었는데요. 요즘은 다이어트 식단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케토제닉 식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탄수화물, 녹말이 없는 채소를 말합니다. 그리고 중단백질 어느 정도의, 그리고 고지방식이, 이 고지방식이 자체도 포화지방과 이제 단일부 포화지방을 주로 섭취하는 걸 말하고요. 만족할 만큼 많이 먹지만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포만감을 위해서 식욕이 조절되기 때문에 엄청난 과식 계속 먹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케토제닉 식단의 저탄고지, 이 원리를 알아볼까요? 우리는 이제 인체의 주 에너지원을 포도당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먹는 곡물의 탄수화물이 주 원료인 거죠. 이제 저탄고지 식단은 이 대사 시스템을 이제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주는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 몸은 이제 저탄수화물, 중단백, 그리고 고지방 식사를 통해서 영양학적으로 이제 케톤 상태에 이르게 되면 케톤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말은즉슨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혈중 케톤은 이제 간에서 합성되어 가지고 이제 뇌세포를 포함한 인체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탄수화물 조금, 그리고 지방 많이 먹으면 나도 케토제닉 식단 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간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양학적 케톤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마다 이제 섭취할 수 있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대사적인 요구량이 달라요. 따라서 각자에 맞는 다른 영양소의 비율을 알아내는 게 중요한데요. 이는 누가 딱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일일 탄수화물 섭취량을 20g으로 제한해야지 이제 케톤 시기에 이점을 얻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30g, 저 친구는 50g, 어떤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100g 등등 다 다르다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대부분 이제 50g 이하로 먹어야지 그 이점을 가져갈 수 있긴 하다고 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먹으면서 하는구나 하고 나도 저만큼만 먹어야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적인 측면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탄수화물 양을 조절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단백질 양을 조절해줘야 돼요. 그럼 단백질은 왜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혈중 포도당, 인슐린 수치가 낮을 때 단백질도 이제 포도당 신생을 통해서 이제 당을 생산해내기 때문에 케토제닉 식단에서는 이 단백질 섭취량 자체도 조절해줘야 되는 거랍니다. 탄수화물 양과 단백질 양을 조절해서 자기의 대사량 수준을 아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은 따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어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지방은 이제 포화지방과 단일 불포화지방을 주로 섭취해야 되고 만족할 만큼 많이 먹지만 과식은 아닌 그러한 정도의 섭취가 되겠죠. 포만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양을 본인이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영양학적으로 케톤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인체가 이제 지방을 태워서 케톤을 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내가 케톤 상태에 도달했는가를 체크해봐야 하는데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검사 방법이 따로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혈중 케톤 수치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체크해줘야 하고요. 케톤에 적응하는 데에는
현재의 식단과 식생활에 따라서 며칠 혹은 몇 주, 몇 달이 걸리기도 한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케토플루로 인해서 어지러움증, 피로감, 구취, 변비 등과 같은 이제 일시적인 불편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처럼 이제 케토제닉 식단은 자신의 몸의 반응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해야 하는 식단이에요. 무조건 줄이고 늘린다고 끝이 아니랍니다. 자, 그럼 케토제닉 다이어트 좋은가? 나쁜가? 그리고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주의점. 주의점이 제일 중요하겠죠. 제1형 당뇨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담낭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의사와 함께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 케토제닉 다이어트 좋은가? 나쁜가? 누구에게는 좋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나쁠 수도 있어요. 누구는 다이어트 효과 그리고 건강상의 변화를 봐도 자신은 못 볼 수도 있고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뭐야, 이 소리 들으려고 내가 이거 봤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정답을 말해봐 라고요. 단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운동 그리고 영양에 관해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연구 결과들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성립한데 라고 해도 그게 정설이 되기까지는 똑같은 실험의 반복, 그리고 다른 연구자의 같은 결과, 그리고 누적된 연구 결과들의 방향성이 일치해야 돼요. 또 10명을 모아서 실험을 한다고 해도 한두 명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실험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단, 운동법이든 본인이 잘 알아보고 해야 되고요. 그게 시간 투자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새로운 뭔가를 계획하기보다는 기존 사람들이 어떠한 것으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지 그 방법을 따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어느 방법으로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효과를 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여러 방법을 해봤는데도 나한테는 안 맞았어. 나한테는 다 안 맞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실 수도 있겠고요. 자,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걸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건우의 건강한 바디, 껌바디였고요. 다음에 또 8번째 시간으로 뵙도록 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좋고 소통해도 좋고 그래서 이제 좋은 교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